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 의원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 좀 나와주시죠. 예. 요즘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시죠? 크실 겁니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부모들이 장관님과 여당의 억지 개변에 더욱 억울한 심정으로 또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신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우선 이 사태의 발단은 최초의 제보자라고 알려진 당직 병사 A라고 칭하겠습니다. 당직 병사 A가 저의 아들과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고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른바 카드라, 군인들은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속칭한다고 합니다.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여전히 야당 쪽에서는 공익제보자라고 하시는데, 공익제보의 요건을 갖추려면 공익에 부합해야 되는 제보이고요. 또 그것이 공익제보를 받아들이는 의혹을 부인하신다는 거죠. 공익제보를 받아들이는 예, 알겠습니다. 기관이나 국회의원님들도 일단은 검증을 거치는 정도는 하셔야지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의혹에 의혹을 자꾸 붙여서 여기까지 눈덩이처럼 커져서 왔는데 억지와 궤변은 아마도 그것을 제기한 쪽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누가 억지와 궤변을 부리는지는. 그것을 위해서 검찰이 조만간 수사를 할 테니까요. 하고 있는 중이고 결론이 나올 테니까 기다려 보시기 전에 저를 향해서 지금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억지와 궤변도 엄청난데 감당이 안 되는데 하루에 수천 건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참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많이 인내하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앞서가 아니고요. 앞서 한 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는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때마다 누차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직속 상관 면담 기록에는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면담 일지를 소상하게 읽어보셨다면 저의 아들이 군 상사와 면담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 전화 면담을 군 상사가 나에게 처음에 상담할 때 30일간 병가가 가능하다고 일러줬으니
나에게 얘기를 하지 왜 국방부 민원을 넣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들은 엄마에게 아픕니다. 아파서 군에 복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 가야 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들의 짐작으로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셨나 보다라는 것으로 전화를 했다라는 기록이 그 면담 일지인 것이죠. 그래서 의원님이 억지 주장을 하시는 것처럼 제가 전화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기재가 아님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장관님이나 남편분께서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책임을 질까요? 만약에 의원님 아니, 지금 쪽의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민원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가 여쭙는 겁니다. 책임이라는 용어는 그런 때 쓰는 거 아니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는데요. 네,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의원님들 노력해 주시고요. 또 질문해 주시는 의원님이나 또 답변하시는 국무위원께서도 성의껏 그리고 서로 존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아들이 현역으로 가지 않아도 될 정도였는데 부담이 되기 싫어서 무례하게 갔다고 하셨죠. 그렇죠?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차례 이 문제가 공정의 문제다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그 공정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아들과 저는 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군 복무를 이행해야 된다 하는 단호함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무리하게 갔다 하셨는데 오늘 신문 보도 사진 보셨습니까? 저기 보시면은 입대하기 몇 달 전에 건강하게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들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저런 사진은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입대 몇 달 전에 건강하게 축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축구를 했다라기보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제 아들이 그 며칠의 휴가를 더 받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했다라는 취지로 질문하시는 겁니까? 그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질문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 의혹 제기를 이 국정단상에서 말씀을 하셔서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데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장관님, 질문은 제가 하는 겁니다. 장관님, 지난 주말 아드님도 검찰에 소환이 됐고 국방부 압수수색도 있었죠. 수사 보고를 받지 않아서 제가 모르는데요. 의원님이 더 잘 아십니다, 사실은. 장관님도 답답하시니까 검찰에서 실체적 진실이 빨리 밝혀지기를 원하시죠. 그 누구보다 원하고 있죠.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검찰이 장관을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소환하면 응하실 겁니까? 그것이 바로 정쟁이고 정치 공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노리는 것이 무슨 혐의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고 수사에 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려서 지난 몇 달간 여기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피의 고발의 경우에 당연히 검찰이 소환을 하고 또 소환하면 응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기본적인 그 자세 아닙니까? 이것이 공익 제보에 기반한 고발이라고 하면서 야당이 저에 대한 고발은 매일 한두 건씩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다 응해서 제가 출석을 하면 제 업무는 어떻게 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관 들어가세요. 예.
공정이 목표이고 공정과 정의가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공정은 근거 없는 새치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건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벌써부터 검찰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원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안팎의 우려가 많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장관 스스로가 권한을 내려놓고 떳떳하게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세월호 사망자를 넘어섰고 확진자도 22,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총리님 현재 그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 점수는 국민들께서 주실 일이지 제가 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선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셨고요. 의료진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공직사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주무장관인 복지부 장관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그 상황 인식이라든지 역량 부족으로 방역 대책을 총괄 지휘하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임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럼 좀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정부는 전문가들의 거듭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3일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또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전문가들의 중국을 이제 입국 금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후베이성은 즉시 입국 금지를 했고요. 그때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은 국익 차원에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국의 기업인들이 중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런 희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종식된다고 말씀하신 당일날 정은경 본부장은 소강 국면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누구 이야기를 듣고 이런 단정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까? 글쎄요. 그걸 단정적인 말씀, 제가 그때 워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렇게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의 말씀과 또 국민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총리님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것이 잘했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예. 구체적인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현재 우리가 한 만 수천 명의 확진자가 있고요. 22,000명. 예, 그 중에 이제 해외로부터 입국된 환자가 한 300~400명 됩니다. 근데 중국으로부터 그 입국한 환자가 몇 명쯤 되느냐 보시면 아마 23명일 것입니다. 이제 이런 통계를 보시면은
통계를 보시면,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전체 세계 모든 나라들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인구 비례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 등등을 통계를 잘 검토를 해보시면 거기에다가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최근에 이 경제인 교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쉽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 입국을 바로 막은 몽골은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확진자가 311명에 불과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2%도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한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잘했다 못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중국의 입국을 이제 후베이성은 입국 금지를 했고, 또 다른 지역은 특별 입국 절차라는 것을 시행을 했고, 또 중국의 비자 발급을 중지시켰습니다. 비자 발급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입국 금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중대본부장으로서는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또 오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도 생각하고 수개월 후도 생각해야 되는, 모든 결정은 국익 중심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유리하고 대한민국 경제나 대한민국에 이로울 것인가를 판단하면서 제가 업무를 수행했고, 지금까지 저의 그런 노력이나 결정에 대해서 부끄러운 점이 한 점도 없습니다. 호충은 뭐 계셨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미 일자리를 잃었거나 이 폐업 위기에 몰려있는 수많은 그런 중소 영세 상공인들을 생각하면은 입국 금지 안 하기를 잘했다. 저는 이거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잘못된 인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만약에 입국 금지를 안 한 건 아니죠. 후베이성 입국 금지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특별 입국 절차도 시행을 하고 비자 발급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23명입니다. 중국에 환자가 들어온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중국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자유롭지는 않죠. 중국을 드나들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정치를 하기 전에 기업에 1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도 나름대로 알고 있고, 기업인들이 어떤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형편이 어려웠을 때도 기업인들은 이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외교부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도록 해서 다른 지구상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외국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제가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누구하고든지 토론할 용의도 있고, 또 통계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럼 입국을 전면 금지했던 나라는 그런 비즈니스 활동이 전면 중단됐습니까? 이제 힘들죠. 힘들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세요. 왜 남의 자리 앉으세요? 부장님, 본인 자리 앉게 해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의장님, 남의 자리잖아요. 본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자, 질문하세요. 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사진 아십니까? 예, 압니다. 이게 언제 사진입니까? 저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십니까? 그때 우리 봉준호 감독이 그 쾌거를 이룬 그 이후죠. 그 축하하는 자리죠. 예. 아니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날? 코로나는 형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날 첫 사망자가 발생한 날이고 100명을 돌파한 날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사망자 발생 사실을 몰랐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모르셨겠죠.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다음 날 중대본에 보고가 되지 그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지는 않고 또 사망자가 몇 사람이 나오고 언제 나왔는지는 중대본 회의할 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는 사람이고 대통령께서는 이제 사후에 중대본의 회의 결과를 아마 간접적으로 보고받으실 겁니다. 그래도 코로나 환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판대소하는 게 국민을 걱정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내 화만 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전에 예결위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글쎄 그게 뭐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제가 모시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소한 일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은 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100명 된 게 사소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걸 사소한 일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람이 무슨 일을 사소한 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왜 그게 사소한 일입니까? 자, 아니 그리고 지금 이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 그러십니까? 좀 다른 정책적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 추미애 장관하고도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이제 저하고는 좀 국정 얘기 좀 하십시다. 코로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정부는 5월 초에 확산세가 잠시 주춤했을 때 성급하게 긴장을 늦추는 그런 중대한 실수를 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지금처럼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확진자가 현저하게 줄었을 때는 경제를 생각하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국정 운영이지 항상 방역만 최우선으로 하면 우리 경제는 망가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경제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것은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그때 완전히 국경을 봉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 대한민국의 총리나 장관이나 아니면은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나 누가 이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 때는 질책을 하고 비판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리에서 쫓아내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그거야 방역을 중심으로 하되 경제 같이 생각해야지 방역만 생각하면 사실은 좋은 얘기만 듣고 책임 안 지려면 그냥 방역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경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면
그게 국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총리를 가지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5월 6일 날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자마자 바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일 2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는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긴장감을 가지고 이 비상 상황으로 전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의원님, 이런 겁니다. 코로나는요, 전파가 시작이 되면 이 4, 5일에서부터 일주일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전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시면, 예? 5월 4, 5일, 아니 5월 4, 5, 6일 이때 3일 연휴 아니었습니까? 그때 6일부터인가 7일부터인가 숫자가 늘어났으면 벌써 그 일주일이나 열흘 전부터 전파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 하루 이틀 전에 5월 5일 날 그때 3일 연휴 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추석 연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긴장을 가지고 대비하고 있는 것도, 그게 이제 지난 이 5월 초 또 8.15를 전후한 3일 이때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벌써 지금 한 달 전부터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임시 공휴일 지정이라든지 뭐 특별 여행 중과 이런 것은 잘못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그때 그런 일 때문에 늘은 것 같다, 이렇게 개연성이 있는 것인데, 8월 17일 하루를 임시 공휴일로 정했지 않습니까? 8월 17일입니까? 정확하게 17일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정한 것은 그 2주일 전에 정한 겁니다. 그 2주일 전에. 그리고 실제로 이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8.15 전후에서 늘어난 것이고, 8월 12일부터 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 훨씬 전에 8월 17일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엄청나게 숫자가 늘었다면 그걸 취소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 이후에 신속하게 레벨을 1단계에서 방역 레벨을 2단계로 올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명성과 민주성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3T 전략을 통해서 대구 경북에서의 위기를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왔다가 이게 충청권으로 갔다가 호남까지 갔다가 다시 또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등의 이 코로나가 전국을 휩쓸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매우 어렵지만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공직자들은 주말이 없습니다. 주말이 없이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하셔도 좋은데, 사실은 제가 지금 중대본 본부장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제 복지부 장관도 거론하셨는데, 저분 휴일이 없이 월, 화, 수, 목, 금입니다. 그리고 복지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의원님 지자체에 계셨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구시나 특히 대구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좀 심하게 따져주시고, 지금은 저한테는 심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좀 격려도 하고 좀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총리님한테 심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중도회분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 때 고향 친지 방문을 좀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연휴 기간 동안 4만 명이 넘는 그런 국민들이 숙박 할인 사업을 통해서 지금 숙박업소 예약을 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많이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또 정책 엇박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렇죠. 철도나 또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 더 위험하고요. 자가용은 조금 낫죠. 그리고 또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전국으로부터 많이 모여서 대가족이 한꺼번에 10명, 20명 이렇게 하는 것이 위험하고, 한 가족만 아니면 개인만 이렇게 이동을 해서 어디 가서 좀 쉬고 하는 것은 좀 덜 위험하고, 그래서 중대본으로서는 좀 다들 댁에 계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다 내 마음 같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접촉 이런 것을 피하시면서 어떻게든지 좀 이번 개천절 연휴 다시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고 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속도로 톨비를 이제 징수하는 걸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인기 없는 일 아닙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기 없는 정책도 이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의원님은 왜 그런 걸 결정해서 이 요거도 먹을 짓을 하느냐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거도 먹더라도 방역에 도움이 되는 일은 해야죠. 예, 근데 코로나 2차 확산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 여당은 8.15 집회에게 단정적으로 좀 책임을 떠넘기고 있죠. 이제 통계를 잘 보십시오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숫자가 머릿속에서 도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환자 중에 이 사랑제일교회가 한 1,200명, 1,200여 명, 그리고 또 8.15 집회가 아마 한 700여 명 이런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2만 3천 4천 명 중에 거의 이런 정도로 숫자가 거기서 나온 거니까 사실 8.15를 전후한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가 굉장히 큰 이 전파의 수단이 되었고, 특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느 일정 지역에 클러스터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은 그거 딱 잡으면 되는데 8.15 집회처럼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신 분들이 거기서 접촉을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채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전파를 해놨기 때문에 전국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8.15 집회 이후에는 17개 시도에서 전국에서 나왔었습니다. 각 시도에서. 그러다가 최근에 한 열흘 전부터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12개 시도에서도 나오고, 최근에 한 2, 3일은 10개 시도에서만 나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좀 희망을 갖게는 합니다만은 8.15와 사랑제일교회를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고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집회가 다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광화문 집회가 강행된 건 크게 잘못이라 생각하고 개천절 집회도 반대합니다. 예. 하지만 광화문 집회가 있기 전에 통계를 보면 이미 2차 확산이 과시화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8월 14일
100명을 넘어섰고 5일 동안 거의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이게 2차 확산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그 위험을 8.15 이후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8월 441명이 나온 때가 8월 몇 그건 주입니까? 뒤고요.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 1000명 가까이 나왔는데 이 정도 같으면 이 팬데믹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 한 아닙니까? 100명 정도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8월 16일 279명 나왔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제 200명 넘으면 이제 심각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아마 그때 레벨을 올린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14일에서 18일 사이에는 이 광화문 집회 참가자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 환자들은. 이제 그때는 이제 사랑제일교회 출신들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12일부터 나왔거든요. 12일부터 한 4, 5일 그때가 가장 왕성하게 나오는 때입니다. 그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한테 그 한 5만 명 정도 문자를 발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참석자만 있습니까? 아니면 인근 직장인이나 주민들, 상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인근 그 시점에 거기에 그 광화문에 30분 이상 있던 분들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그 주변 사람까지 이렇게 문자 발송해서 금진토로 한 거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숫자를 늘리려고 한 거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그때 달리 특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광화문 집회 참석한 분들하고 인근에 있던 분들하고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근방에 계시던 분 모두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분들 중에서 거기 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고 집회 참석지 않으신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진단 검사를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환자가 확진자 수도 월등히 8.15 집회보다 많고 확진율도 굉장히 많습니다. 8.15 집회는 확진율이 1.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8.15 집회가 2차 재확산의 그 원인으로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중대본에서는 8.15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를 묶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15 집회 참석자들 중에 상당수가 사랑제일교회 분들이 상당수가 참석을 해서 거기서 활동을 했고 특히 전광훈 목사께서 거기서 연설을 하셨기 때문에 또 마스크도 쓰지 않고 연설을 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서 사랑제일교회 분들이 8.15 집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많이 전파를 시켰고 그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전파를 시킨 것으로 이렇게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또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고 박은순 시장 분향소 사진입니다. 2만 명 다녀갔습니다. 지난 여름 또 밑에는 해운대 사진입니다. 한 700만 명 가까이 다녀갔습니다. 8.15 민노총 집회 2,000명 다녀갔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마스크도 이게 안 낀 사람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다 금진하라고 문자 보냈습니까? 민노총 집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노총 집회는 1,600명 전부 다 검사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장례 때나 해운대에 전파자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어떻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원래 이제 해운대는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켜서 하는 것으로 정해서 해운대를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방역 당국으로서는 해운대에서의 전파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모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박원순 시장의 그건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분들이 다녀가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밀접 접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AI 바이러스입니까? 정부가 안전하다고 하면 안 걸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차별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남녀노소 귀천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접근합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코로나 발표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습니다. 왜 매일 확진자 수만 발표합니까? 코로나 발표에 대해서요? 예. 그것은 제가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이 중대본의 코로나 관련 통계는 정확합니다. 그것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K-방역의 핵심이 투명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일은 정말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 그것은 완벽하게 정확한 통계이니까요. 그 점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왜 코로나 검사자가 하루에 몇 명이고 그 중에 양성 판정률이 얼마인가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통계들은 왜 발표를 안 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비밀이 아니고 전문가들은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데 국민들의 관심사는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느냐 어쩌느냐는 하는 것이지 몇 명 검사를 했느냐, 글쎄요, 그걸 일부러 발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걸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에게 통계 수치가 매일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는 매일매일 진단검사를 몇 사람이 했고 검체 제출을 어떻게 했고 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주로 방송이나 이런 거에 발표되는 것은 이제 그게 포함이 다 안 돼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그걸 할 수도 있죠. 그건 전혀 숨길 일이 아니고, 어느 것도 숨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공개 못할 이유가 없으시면은 내일부터라도 공개해 주십시오. 없어요. 보통 2만 명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주말에는 조금 숫자가 줄고, 또 요새는 이제 지난번에 광화문 사태이고 나서 할 때는 한 2만 2천 명에서 2만 3천 명까지 가다가, 요새는 아마 한 1만 5천 명 정도 하루에 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확진자 수만 보지 않고 저는 그 통계도 봅니다. 몇 명 검사를 했는지. 그런데 아마 글쎄 국민들한테 그게 비밀은 아닐 터이고 언론사가 취사 선택해서 공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그냥 이 발표 항목으로 안 들어가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것도 숨기고 있거나 숨길 의사가 없다고 하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총리께서는 지금 대구 확산시에 한 20일 정도 대구 상주하시면서 코로나 대응하셨는데 많은 대구 시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최대 피해 지역이 대구인데 정부 지원은 좀 인색하기가 좀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구시는 공공시설 피해 지원을 한 600억 정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이 투입됐던 대구 지역 의료인들의 위험수당도 지금 5%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투를 벌이다가 돌아가신 허영구 원장님 의사자 지정 신청도 지금 무응답입니다. 한국판 뉴딜 한다면서 또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대구 천북단지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사업은 지금 설계 예산조차 못 받았습니다. 특별재난으로 선포되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특별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좀 총리님께서 대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지난번 그때가 1차 추경이죠. 대구에만 특별히 그 예산을 편성을 해드렸죠. 그리고
다른 예산은 원래 기재부가 다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보내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기재부 요청을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대구시가 알아서 쓰게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때 몇천억을 보냈죠. 예, 그리고 사실은 뭐 방역 물자나 여러 가지 중대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고요. 특히 의료진들을 위해서나 또 필요한 그때 필요한 예산은 마스크 같은 것도 그렇고 마스크도 이제 특별 지원을 했거든요. 방호복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지원할 일이 있는지 제가 한번 챙겨 보겠고요. 이제 혹시 그런지도 모르죠. 이제 지금은 또 대구는 형편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아주 지금 어렵습니다. 예, 뭐 이제 경제는 어렵지만 이제 코로나만 보면 수도권이 더 어려우니까 대구에 대해서 관심이 혹시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데 대구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국무조정실로 좀 연락하시면은 대구에 대해서 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가 정말 모범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죠. 아쉬워하는 게 이번에 영남권 감염병 증후병을 신청을 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이 대구의 그런 모범적인 그 경험이라든지 또 주변의 인구를 감안하면은 추가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좀 총리님께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탈락을 해서 좀 아쉽죠. 그런데 아마 그 프로그램이 금방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감염병 전담병원이 지금 이제 3개인데 전국적으로 그게 조금 더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맞춤형으로 지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선정 기준은 뭡니까? 이제 4가지인데요.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다음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분들, 차상위 계층을 비롯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들, 이런 이 네 그룹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일부가 추가된 부분도 있고요. 사실상 코로나 이후에 매출 제로인 지방 영세 여행사 이번 지원 대상에 빠졌는데 왜 빠졌는가요? 여행사. 여행사는 아마 지난번 재난지원금 할 때 지원을 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중복이라서 빠졌나요?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업종별 피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기재부에서 하고 있죠. 부분적으로는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면은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과 업종은 어디입니까? 서비스 업종이 많이 피해를 받고요. 여행업이라든지 항공업 등, 거의 이제 이런 이 서비스 업종과 자영업자 이런 쪽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는데, 한 개 업종을 딱 찍으라면 어디일지는 여행업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의 여행업들은 해외여행이 없고, 국내 여행은 스스로 다니기 때문에 거의 폐업 상태에 가까이 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쪽이 아마 피해가 제일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총리 최근 깜깜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 한 20%가 좀 넘습니다.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저번 발표를 보면은 우리 국민 항체 보유율이 0.07%밖에 안 된다고 나왔는데 예. 서로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제 숫자가 1,500명밖에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숫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역 전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일어난 나라와 우리나라처럼 그냥 무증상자도 다 찾아가지고 치료한 나라의 경우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그만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환자가
적다 이렇게 그것만 평가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1,5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숫자를 조사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깜깜이 환자 추적을 위해서 주호영 대표가 제안한 그 신속 진단 키트 한번 도입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게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막 하루에 수만 명씩 나는 데는 신속하게 빨리 해야 되고요. 비용도 적게 들어야 되고 그 대신 정확도는 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처럼 소수인 경우에는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놓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정에 가든 지역사회에 가서 전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나라는 PCR 검사할 역량도 충분하고 그게 정확도가 한 95%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싸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 방법보다는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숫자를 할 수 있는 PCR이 우리한테는 더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채택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기업들이 그걸 또 수출하고 있으니까요. 예. 정확도가 미국 FDA 승인을 통과할 정도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겨울에 또 트윈 팬데믹이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취약계층이라든지 다중시설 종사자들에게 이런 신속 진단 키트를 보급해서 좀 이렇게 진단하도록 하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런 맹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신속 진단 키트를 써서 어느 그룹을 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 확진자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거기 있다. 그러면 있는데 없는 걸로 알고 지나가면 오히려 그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왜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PCR을 우리가 한 2, 3만 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그리고 그 정확도가 PCR은 95% 정도 되고 그 신속 진단 키트는 한 6, 7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이 중대본에서 이것은 아직은 우리가 쓸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그 노바운드리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글쎄요, 우리 탁현민 비서관이 아는 회사라고 그러던데요. 타크민 프로덕션 조윤출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입니다. 그런데 사무실도 없고 설립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 행사 수주가 가능합니까? 사실적으로? 글쎄 이제 제가 뭐 이런 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혹시 물어보실까 하고 제가 이렇게 귀동냥을 해서 들었는데 원래 역대 정부가 대통령 행사는 대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막 열어놓고 이렇게 공개 경쟁을 할 수도 없고 또 충분히 한 시간을 가지고 선정하기도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유사한 방법으로 과거에도 해왔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신다면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생업체가 한 3년 동안 청와대 정부 예, 뭐 조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근데 행사에 제가 주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행사를 잘 합디다. 예, 잘 합디다.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하여튼 그래도 국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은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군대 동료 여러분, 국가적 재난 코로나 사태에서 모범대 수의 계약과 같은 불공정 특혜, 권력형 범죄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대통령 권력과 과반의석의 힘으로 뚫고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의 순간은 반드시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정부 여당은 일방적 독주가 아닌 야당과의 실질적인 협치를 통해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